어서 와요. 국밥 드릴까요? 백발의 노인이 땀에 젖은 얼굴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해 만에 찾아온 딸의 얼굴을 보고도 그저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를 내뱉은 겁니다. 수천억 기업의 대표이사 강세연은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국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에 찌들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엄마, 치매에 걸려 딸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 곁에서 보호자 행세를 하며 돈을 빼먹고 있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20해 전 어린 딸을 유괴한 범인이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엄마를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 벼락부자 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치매에 갇힌 엄마는 과연 딸을 다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녀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연은 검은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허름한 재래시장 입구가 보였고 녹이 쓴 철제 아치 위에 행복시장이라는 빛바랜 글씨가 겨우 매달려 있었죠. 오후 2시 시장 골목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S푸드를 이끄는 대표이사 강세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좌우하는 결제 서류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손이 지금 이 낡은 시장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김 비서가 백미러로 세연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세연이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혼자 가야 해요. 세연은 조수석 뒤에 놓아둔 검은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 천천히 마스크를 올려 코까지 덮었습니다. 모자 챙을 깊이 눌러쓰고 차 문을 열자 시장 특유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호객 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낡은 트로트 음악. 세연은 두 발을 아스팔트 위에 내딛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S푸드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시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업 이후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 없는 은둔형 경영자.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독특한 경영 철학이라고 추측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9살에 실종되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죠. 시장 골목을 따라 100m쯤 걸어 들어가자 왼편 구석에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원조할매 국밥.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 일부가 지워진 간판 아래로 기름때가 낀 유리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세연의 발걸음이 가게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쿵쿵 울렸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내의 굵직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할매, 국밥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이야. 내가 여기 앉아서 늙으라고. 나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취기가 잔뜩 오른 목소리였습니다. 세연이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붉은 얼굴의 사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고 국물이 담긴 그릇이 기울어져 장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 앞에 백발의 노인 한 명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할미가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갖다 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린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노인의 허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한때 고운 얼굴이었을 그 모습은 깊이 팬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세월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한마디는 마스크 안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취객이 테이블을 또 한 번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빨리 안 갖다 줘. 아, 진짜. 이 동네 국밥집은 하나같이 왜 이 모양이야. 다신 안 와. 2번 다시 안 온다고. 네. 손님, 지금 바로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영숙이 종종 걸음으로 주방 쪽을 향하다가 흘린 국물에 미끄러져 한쪽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행주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더 이상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닫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문틀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지만 영숙은 바닥에 엎드려 국물을 닦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취객은 세연이 들어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투덜거렸고 가게 안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오후 드라마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세연이 영숙 가까이 다가가 발소리를 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위로 흰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고 볼에는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피어난 해맑기 그지없는 미소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추운데 고생했지.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여기 국밥이 끝내줘요. 그 한마디가 세연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20해를 기다려온 엄마의 첫마디가 손님에게 건네는 기계적인 인사라니. 세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고 눈가에 맺힌 물기가 마스크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연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있는 힘껏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국밥 하나 주세요. 그래요, 금방 갖다 줄게. 아가씨, 여기 이 자리가 따뜻해. 여기 앉아요. 영숙이 구석 자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마스크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영숙이 종종 걸음으로 주방에서 물컵을 가져와 세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세연의 시선이 영숙의 손목 안쪽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 울퉁불퉁하게 아문 피부가 손목부터 팔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연의 머릿속으로 까마득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20해 전 어린 지수가 실수로 라면 냄비를 엎었을 때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 팔을 뻗었던 엄마. 그날 엄마의 비명과 함께 어린 지수의 울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던 그 기억. 세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라는 확신이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영숙은 세연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수 올 때 됐는데 밥 데워놔야지. 찬밥 먹이면 안 돼. 우리 지수가 배고프면 엄마가 나쁜 엄마지. 영숙은 빈 밥그릇을 꺼내 밥솥 앞에 놓고 허공을 향해 밥을 퍼 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밥솥 안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세연의 어금니가 서로 맞물렸고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세연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영숙은 세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가씨가 참 곱네. 어디서 왔어요? 세연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아이고, 그럼 더 배고프겠네. 많이 먹어요. 영숙의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세연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가씨 옷이 참 보드랍네. 우리 딸도 이렇게 컸을 텐데. 우리 지수도 이만큼 예뻤을 텐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지수가. 세연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국물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채소 껍질을 까고 있던 60대 초반의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밥집 옆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김씨 아줌마였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세연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어르신 또 저러시네. 아가씨, 많이 놀랐지? 원래 저러셔. 손님만 오면 딸 이야기를 해. 세연이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분이 원래 저러세요? 김씨 아줌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그 사연이 길어. 20해 전에 딸을 잃어버렸거든. 지수라고 9살이었나? 그때부터 저 어르신 머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야. 치매라고 하더라고. 하루에도 12번씩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수야, 지수야 부르고 다녀. 파출소에서 데려온 게 한두 번이야? 경찰들도 이젠 얼굴을 다 알아. 20해 동안요. 그럼 20해를 하루도 안 빠지고 딸을 찾아다닌 거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 맨발로 뛰쳐나간 적도 있어. 발가락이 까맣게 얼어서 들어왔는데도 다음 날이면 또 나가. 딸 밥 줘야 한다고, 우리 지수 배고프다고. 김씨 아줌마가 영숙이 있는 주방 쪽을 턱짓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저기 안에 최 실장이라는 남자가 하나 있거든. 58인가 그 인간이 보호자라고 가게를 다 틀어지고 있어. 겉으로는 어르신 돌봐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돈이란 돈은 다 빼먹고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따졌어.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법적 보호자는 나니까 참견 말라고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 쯧쯧, 세상에 저런 놈이 있어. 세연의 손가락이 숟가락 자루를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주방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수야, 학교 다녀왔니? 엄마 여기 있어. 지수야. 영숙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가게 밖을 향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미닫이 문을 향해 달려가던 영숙의 발이 문턱에 걸렸고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세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숙의 어깨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숙이 세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비키라고. 내 딸 밥 줘야 한다고. 우리 지수 학교에서 오면 배고프다고. 비켜. 영숙의 눈동자는 세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딸을 알아보는 빛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영숙을 부축하며 달랬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지수 아직 학교야. 수업 안 끝났어. 나중에 온다고 했잖아요. 어르신
들어가서 좀 쉬어요. 응? 지수가 나중에 와. 그럼 밥 해놔야지. 아이고, 찬밥 먹이면 안 되는데. 우리 지수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썰어놔야 하고. 영숙이 김씨 아줌마의 부축을 받아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등이 너무 작았습니다. 기억 속 엄마의 넓고 따뜻했던 등은 어디에도 없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등만이 주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세연은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거의 뛰다시피 걸어 세단에 올라탄 세연은 문을 닫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은 곧 어깨를 들썩이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마스크가 눈물에 흠뻑 젖어 숨이 막혔지만 벗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세연이 한참을 울다가 젖은 마스크를 잡아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칼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저 국밥집 건물 매입 절차 들어가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 안에 계신 어르신, 그분 이름 박영숙이에요. 그분의 모든 진료 기록 오늘 안으로 확보해요. 오늘 안에 못하면 내일 아침 출근 안 해도 돼요.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세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건물 매입이요? 진료 기록까지요? 실례지만 저분이 대표님과 어떤 질문하지 마요. 시키는 대로 해요. 지금 당장. 세연의 목소리에 더 이상 떨림은 없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 위로 수천억 기업을 움직이는 경영자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들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건데 저 국밥집 일대가 최근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상금 문제로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매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직 정확한 확인은 안 됐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해요. 세연은 고개를 돌려 차창 너머 국밥집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원조할매 국밥이라는 글씨가 오후 햇살에 빛발해 보였습니다. 세연의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어졌습니다. 주먹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눈동자 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세연은 옷장 구석에서 낡은 면, 티셔츠와 바랜 청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대충 묶고 시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한 운동화를 신었죠. 오늘은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오래 엄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국밥집 미닫이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세연을 덮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좁은 가게 안에 손님이 가득 차 있었고 영숙이 혼자서 주문을 받고 서빙까지 하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손님이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 나 순대국 시켰는데 왜 돼지국밥이 나와요?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손님. 이 할미가 또 깜빡했네. 바꿔드릴게요. 영숙이 뚝배기를 들고 돌아서는데 반대편에서 또 다른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깍두기 다 떨어졌어요. 영숙은 뚝배기를 든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수가 끓어넘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세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구 옆에 걸린 여분의 앞치마를 집어 허리에 두르고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순대국 바로 갖다 드릴게요. 세연은 끓어넘치는 육수불을 줄이고 밀린 주문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빈 테이블을 닦는 손놀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세연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손이 참 빠르네. 국밥집에서 일해본 적 있어? 어릴 때 엄마 부엌이라는 거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 그 엄마가 참 복받았네. 이렇게 일 잘하는 딸이 있으니. 그 한마디에 세연의 코끝이 찡했지만 고개를 숙여 웃음으로 감추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거의 빠져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안쪽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기름때 묻은 러닝셔츠에 충혈된 눈, 입가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최 실장이 앞치마를 두른 세연을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야, 너 누구야? 여긴 왜 들어와 있어? 손님이 많아서 좀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 누가 도와달랬어? 요즘 재개발 보상금 냄새 맡고 별놈들이 다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그때 세연의 눈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계산대 서랍을 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자기 바지 뒷주머니에 쑤셔 넣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의 시선이 최 실장의 주머니에 고정되었고 최 실장이 고개를 돌려 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킨 자의 당혹감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뭘 봐. 이것도 가게 운영비라고. 최 실장이 세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세연이 뒷걸음질을 치며 문틀에 등을 부딪혔고 그 고함 소리에 영숙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워 때리지 마요. 잘못했어요. 영숙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최 실장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어르신 앞에서 왜 소리를 지르세요? 보세요. 이렇게 떨고 계시잖아요. 이 노인네 법적 보호자가 나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최 실장이 세연을 다시 밀치고 영숙의 팔을 움켜잡아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안쪽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시장 상인 서너 명이 몰려왔습니다. 최 실장이 방에서 나와 상인들을 향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계산대를 만지고 있길래 말렸더니 행패를 부려요. 떡집 아주머니가 세연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저 어르신 몇 년째 돌봐온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아가씨, 여기서 뭘 한 거야? 철물점 사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 괜히 일 커지기 전에 나가요. 세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최 실장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봐요. 가게에 처음 온 사람이 계산대까지 기웃거린 거예요. 수상한 거 아닙니까? 상인들의 손가락질이 세연을 향했습니다. 세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최 실장인 이상 감정만으로는 엄마를 데려올 수 없다는 사실이 뼈를 때렸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곧장 뒷골목으로 돌아 국밥집 뒤편 작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줘요. 이 할미가 잘못했어요. 세연이 창틀에 손을 얹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낡은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창문 틈으로 낮은 목소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나 지수예요. 엄마 딸 지수. 기억 안 나세요? 영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지수 아니야. 우리 지수는 나 안 버려. 우리 지수는 착한 아이야. 너가. 영숙이 곰 인형을 더 꽉 끌어안으며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수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모습을 세연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지켜보았습니다. 뒤편에서 거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실장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 세연 쪽으로 휘둘렀습니다. 또 왔어. 다음에 얼씬거리면 경찰 부른다. 세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어르신한테 하는 짓 전부 다요. 최 실장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헛소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법적 보호자는 나야. 알아듣겠어? 세연은 대답 없이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세단에 올라탄 세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최 실장이라는 인간. 재산, 빚, 정가 기록, 하루 동선까지 전부 뒤져요. 그리고 엄마의 법적 보호자 지정 경위도 확인하고요. 최고 실력 있는 조사업체로 골라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연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세연의 감은 눈 위로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줘요라고 빌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눈을 떴습니다.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완벽한 증거. 비에 젖은 세단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연은 그 사이 단 한 번도 국밥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밤 불면증 약을 2알씩 삼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그날 저녁 S푸드 본사 대표이사실에 사설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세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최 실장이라는 인간. 파면 팔수록 더러운 게 나옵니다. 세연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사진 여러 장, 그리고 법원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탐정이 거래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최 실장의 도박 빚이 현재 2억 3천만 원입니다. 불법 도박장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진 돈이에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고 이 빚을 메꾸려고 국밥집 매출을 수년째 빼돌려왔습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거래 내역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엄마가 허리 한번 못 펴고 끓인 국밥값을 저 인간이 도박판에 갖다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합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근에 국밥집 건물을 몰래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30억 가까이 나올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최 실장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영숙 어르신 인감도장을 도용한 겁니다. 세연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인감도장을 도용했다고요? 네. 어르신이 치매라 본인이 동의했는지조차 모르실 겁니다. 세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뼈가 붉어졌고 관자놀이 옆으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탐정이 마지막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밀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20해 전 CCTV 캡처 사진입니다.
국밥집 근처 놀이터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건데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세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놀이터 그네 옆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짙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아이는 교복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점퍼, 남색 바탕에 주황색 줄이 들어간 점퍼. 세연의 기억 저편에서 선명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아버지가 거실에서 최 실장에게 선물 상자를 건네며 웃던 모습. 형님, 올겨울 이거 입으세요. 따뜻하게 지내셔야지. 최 실장이 점퍼를 펼쳐들고 좋아하던 그 장면이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최 실장이에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판단입니다. 실종 당일 시간대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명절마다 집에 찾아와 어린 지수를 무릎에 앉히고 과자를 쥐어주던 아저씨. 그 사람이 자신을 유괴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세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최 실장의 오늘 일정 파악됐어요? 탐정이 수첩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빚쟁이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밥집 권리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받는 거래를 할 겁니다. 장소는 국밥집 사무실이에요. 세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이요? 네, 오늘 밤입니다.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은 빛에서 검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세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가게가 대부분이었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국밥집 간판 불도 꺼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뒷골목으로 돌아가 지난번에 영숙을 들여다보았던 창문 옆 뒷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장치가 허술한 나무 문이었고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고 주방에서 육수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영숙은 안쪽 방에서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세연은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사무실 구석에 낡은 금고가 있었고 세연은 금고 손잡이를 당겨보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영숙의 인감도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연이 서류를 꺼내 확인하는데 금고 구석에 처박힌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테이프로 대충 봉해져 있었습니다. 세연이 봉투를 뜯자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과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삼촌이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래. 20해 전 학교 사물함에 꽂혀 있던 그 편지. 그 편지를 읽고 놀이터로 뛰어갔던 9살 지수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연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금 장식 머리핀이었습니다. 벚꽃 모양의 작은 금 장식이 달린 어린 시절 엄마가 매일 아침 지수의 머리에 꽂아주던 바로 그 머리핀. 세연은 머리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야,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리 와.
놀이터에서 손을 내밀던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 최 실장의 얼굴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세연은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금속 장식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0해 전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은 재빨리 금고를 닫고 휴대전화 불을 끈 뒤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며 술 냄새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이 벽에 손을 짚으며 비틀비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소주병을,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노인네 처리하고 내일 계약하면 돼. 수면제 많이 타서 잠들면 모를 거야.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나. 테이블 밑에서 그 말을 들은 세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실장이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한 컵을 떠서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약을 꺼내 털어넣고 숟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세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문자로 주소와 상황을 보냈습니다. 최 실장이 물컵을 들고 영숙이 잠든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영숙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다오. 이거 마시고 푹 주무세요. 다 괜찮으니까요. 세연은 테이블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주방을 지나며 손에 잡히는 뚝배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물컵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이 방 안으로 뛰어들며 영숙의 손을 쳐냈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하얀 가루가 섞인 물이 장판 위로 튀었습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세연을 바라보았고 영숙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불을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세연이 뚝배기를 든 채 최 실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물에 뭘 탄 거예요? 최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너, 그 여자야. 그때 그년이 또 왔어. 최 실장이 한 발짝 다가서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최 실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손에 잡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펼쳐지며 방 안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번뜩거렸습니다. 둘 다 죽여버리고 불 지르면 그만이야. 누가 알겠어.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도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뚝배기를 움켜쥔 채 영숙 앞에 섰습니다. 등 뒤로 영숙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실장이 칼을 앞세우고 세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세연은 영숙을 뒤로 밀쳐내며 뚝배기로 최 실장의 팔을 막아냈습니다. 뚝배기가 깨지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세연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최 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힘에 세연의 등이 벽에 부딪혔고 칼날이 세연의 왼팔을 스쳤습니다. 세연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습니다. 팔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지만 세연은 최 실장의 손목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영숙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으아, 무서워, 무서워. 영숙의 비명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이마를 바닥에 박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최 실장의 손목을 붙잡은 채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영숙의 비명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엄마가 공포에 질려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세연의 입술이 떨리며 벌어졌습니다. 20해 전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칼을 붙잡은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팔의 상처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세연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들도 아기 양도 다들 잠을 자는데 자장가 소리가 방 안에 퍼지자 영숙의 비명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막고 있던 영숙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고 질끈 감았던 눈이 미세하게 떨리며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 이를 악물고 칼을 밀어붙였습니다. 닥쳐. 노래고 뭐고 소용없어. 세연의 몸이 옆으로 밀렸고 바닥에 한쪽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최 실장이 세연 위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던 육수가 뚜껑을 밀어내며 넘쳐 흘렀습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가 주방을 지나 방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코가 미세하게 벌름거렸습니다. 자장가 소리와 국밥 냄새. 20해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최 실장의 다리를 걷어차며 간신히 몸을 빼냈습니다. 비틀거리며 주방 쪽으로 기어가 냉장고 문을 잡아 열었습니다. 안에서 깍두기 통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깍두기 한 조각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서투르지만 정확한 손놀림으로 잘라냈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아침마다 도시락 반찬으로 넣어주던 하트 모양 깍두기. 우리 지수만 먹는 특별한 깍두기야. 엄마가 귓속말로 말해주던 그 깍두기를 세연은 피 묻은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세연이 하트 모양 깍두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영숙에게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지수야. 이거 봐, 엄마가 해줬잖아. 우리 지수만 먹는 특별한 깍두기라고 했잖아. 최 실장이 다시 세연을 덮치려고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세연의 손바닥 위 하트 모양 깍두기에 고정되었습니다. 흐릿하게 풀려있던 눈의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숙이 옆에 있던 끓는 육수 국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었습니다. 영숙이 국자를 들어 뜨거운 육수를 최 실장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영숙의 입에서 터져나온 포효였습니다. 치매에 갇혀 20해 동안 잠들어 있던 모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뜨거운 육수가 최 실장의 얼굴과 목을 덮쳤습니다. 최 실장이 칼을 놓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뜨거워! 최 실장이 바닥을 뒹굴며 괴성을 질렀고 칼이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졌습니다. 영숙이 세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피가 흐르는 세연의 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떨리는 손끝으로 세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를, 코를, 볼을, 턱을. 손가락 끝이 세연의 얼굴 위를 더듬었습니다. 지순이? 내 딸 지수 맞아? 영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엄마. 나 지수야. 엄마 딸 지수. 늦어서 미안해, 엄마. 지수야, 지수야. 영숙이 세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팔로 딸의 등을 감싸쥐고 놓치면 또 잃어버릴까봐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세연도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20해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피와 눈물과 국밥 냄새가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포옹이었죠.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연이 보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미닫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 2명이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최 실장에게 달려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실장은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인연들이 나한테 이래. 내가 보호자라고. 이거 나.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세연을 꼭 아는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최 실장을 데리고 나가고 구급대원이 들어와 세연의 팔 상처를 살폈습니다. 세연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영숙은 세연의 다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후 엉망이 된 방 안에서 영숙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된장통을 꺼내더니 세연의 팔 상처에 된장을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지?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금방 나아. 우리 지수 어릴 때도 넘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 영숙의 손가락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널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지수야. 세연은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엄마의 손바닥이 볼에 닿자 20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속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하나도 엄마 잘못 아니야. 방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깍두기 조각, 그리고 모녀의 울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실장의 구속 소식이 시장 골목에 퍼졌습니다. 유괴 횡령, 인감도장 위조, 살인미수까지 줄줄이 혐의가 붙었고 시장 상인들은 그제야 최 실장의 본색을 알고 혀를 찼습니다. 국밥집은 조용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이후로 기적처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감정 자극이 치매 환자의 뇌를 깨우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설명했지만 세연에게는 그런 의학적 설명보다 눈앞에서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세연은 국밥집 문을 열며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에 축제한다는데 나가볼까? 영숙이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축제? 이 할미가 무슨 축제를 가? 엄마,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야. 나랑 놀러 가자. 세연이 커다란 쇼핑백을 영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 통바지, 그리고 꽃무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비싼 걸?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었어. 입어봐, 엄마. 이 늙은 할미가 이런 걸 입으면 어울리겠냐? 어울려. 우리 엄마는 뭘 입어도 예뻐. 영숙이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었습니다. 옷을 받아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 갈아입은 영숙이 나오자 세연은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아이고, 이 나이에 예쁘긴 뭐가 예뻐. 영숙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형형색색 깃발이 걸려 있었고 좌판마다 떡과 순대와 호떡을 파는 장사꾼들이 손님을 불렀습니다.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이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세연은 영숙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만나는 상인마다 세연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밥집 할머니 딸이에요.
떡 좀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떡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숙 어르신 딸이라고? 아니, 그 딸이 살아있었어? 네, 20해 만에 돌아왔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과일 가게 주인이 손을 내저으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르신,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소식은 골목을 따라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뛰어나오고 떡집 아주머니가 달려왔고 건어물집 주인까지 합세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영숙과 세연을 애워싸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김씨 아줌마가 채소 박스를 내려놓고 달려오며 영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그 지수야? 영숙이 세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이야. 우리 지수가 사장님이래. 국밥집보다 훨씬 큰 회사 사장님. 영숙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눈물을 훔치며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미안했어. 그때 최 실장 말만 듣고 아가씨한테 손가락질한 거 정말 미안해. 세연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그동안 우리 엄마 옆에 있어줬잖아요. 감사한 건 저예요. 김씨 아줌마가 코를 훌쩍이며 영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세연과 영숙은 시장 한가운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연이 호떡 장수에게서 산 호떡 2개를 하나씩 나눠 들었습니다. 엄마, 호떡 좋아해? 좋아하고 말고. 우리 지수 어릴 때 시장 오면 맨날 호떡 사달라고 떼를 썼는데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네가 그랬어. 호떡 안 사주면 바닥에 드러누워서 안 일어났어. 세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호떡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영숙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세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응, 엄마. 20해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밥은 잘 먹고 다녔어? 세연이 호떡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 18배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학교 다니고 그러다 작은 회사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커진 거야. 고아원이라고?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호떡을 쥔 손에 힘이 빠져 호떡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수가 고아원에서 컸다고? 엄마가 있는데 고아원에서? 엄마 괜찮아. 다 지나간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눈을 안 뗐어야 했는데. 영숙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세연이 영숙의 손을 잡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나 지금 여기 있잖아. 엄마 옆에. 영숙이 세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영숙의 손과 부드러운 세연의 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시장 골목에 주황빛이 깔렸습니다. 세연이 영숙의 팔을 잡고 국밥집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아파트 알아봤어. 넓고 따뜻하고 병원도 가깝고 거기로 이사 가자. 영숙이 국밥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네가 찾아온 집인데 어디를 가냐?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여기 방이 너무 좁잖아. 좁으면 어때? 네가 옆에 있으면 궁궐이야. 세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안쪽 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세연 앞에 놓았습니다. 세연이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 옷가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3살짜리가 입을 만한 분홍 원피스부터 초등학생용 교복, 중학생 치수의 운동복, 20살 즈음에 입을 법한 코트까지 연령대별로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세연이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영숙이 상자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마다 내 생일에 샀어. 올해는 이 치수쯤 되겠지 하면서 입히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안 사면 네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세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색동 저고리였습니다. 영숙이 색동 저고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네가 없어지던 해 설날에 입히려고 산 거야. 한 번 입히는 게 소원이었는데. 세연은 작아져 버린 색동 저고리를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세연의 어깨 너비에도 못 미치는 작은 저고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이거 안 맞아도 엄마 마음 다 맞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세연도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세연을 무릎에 눕혔습니다. 장롱에서 낡은 찬빗을 꺼내 세연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겨주었습니다. 빗살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20해 전 그 자장가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세연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세연은 엄마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길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 약 2알을 삼켜야 겨우 잠들던 세연이 20해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숙은 잠든 딸의 얼굴을 밤새 쓰다듬었습니다. 이마를 쓸어주고 코를 만져보고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행여 꿈일까봐 눈을 감지 못하고 딸의 숨소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적의 모녀 국밥집이라는 소문이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20해 만에 딸을 되찾은 어머니, 벼락부자가 되어 돌아온 딸. 사연을 전해 들은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고 국밥집 앞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세워졌습니다. 가게 안은 리포터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2대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촬영했고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해 만에 딸을 만난 기분이 어떠세요? 영숙이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별거 있나요? 우리 지수가 와서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것보다 손님들 국밥이 식겠다. 잠깐만요. 영숙이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영숙의 웃는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리포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이 처음에는 대견했지만 세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이 뚝배기를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걸음걸이가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영숙은 그걸 앞치마로 훔치며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세연이 카운터에서 나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내가 나를게. 좀 쉬어. 괜찮아. 오늘 손님이 많으니까 내가 해야지. 영숙이 손을 내저으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리포터가 세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세연이 카메라를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연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뚝배기 옆으로 국물이 흘러나왔고 영숙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세연이 영숙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얼굴이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세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포터가 당황하여 카메라맨에게 촬영 중단을 외쳤고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세연의 비명에 김씨 아줌마가 뛰어들어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연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주물러도 아무리 입김을 불어넣어도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 떠. 제발 눈 떠, 엄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영숙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세연이 구급차에 함께 타며 영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앞 복도에서 세연은 두 손을 맞잡은 채 서성거렸습니다. 복도의 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연이 달려가 의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피를 많이 토했는데 치료하면 괜찮은 거죠?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검사 결과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곳까지 번져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세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아픈 걸 못 느끼셨을 겁니다.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셔서 발견이 늦었어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이요? 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세연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쓴 영숙이 보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세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겨우 한 달 같이 있었는데, 이럴 수는 없어. 세연의 주먹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영숙이 눈을 떴을 때 세연은 침대 옆 의자에서 영숙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세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지수야. 세연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어디 아파? 의사 선생님 부를까? 아프긴 뭐가 아파. 병원 밥이 맛이 없어서 그렇지. 영숙이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담담한 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치료 시작하자. 좋은 약이 많대. 다 해볼 수 있어. 영숙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라. 엄마는 너 찾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어. 갈 때가 돼서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이제 겨우 만났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병원 냄새 싫다. 내 집에서 밤 냄새 맡으며 가고 싶어.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저으며 영숙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엄마.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제발. 영숙이 세연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 말 들어. 마지막으로 너한테 국밥 끓이는 법 다 가르쳐주고 가야지.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영숙이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말렸고 의사도 퇴원을 만류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로 퇴원하시면 위험합니다. 영숙이 의사를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지만 내 딸한테 밥 한 끼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그게 이 할미 마지막 소원이에요. 의사가 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연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원 수속 밟아주세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굳게 다짐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한 달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그 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방 한가운데 휠체어가 놓였습니다. 영숙이 휠체어에 앉아 등을 기대고 있었고 세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영숙 앞에 섰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오늘부터 나 엄마한테 국밥 배울 거야. 영숙이 세연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네가 국밥을 끓여? 큰 회사 사장님이? 사장님이면 국밥 못 끓여? 엄마가 가르쳐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엄마 입맛은 까다로워. 영숙의 기력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말을 길게 하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손짓과 눈짓으로 세연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지도했습니다. 세연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사고를 넣자 영숙이 손가락을 세워 흔들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 줄여. 국밥은 센 불로 끓이는 게 아니야. 은근하게 천천히 우려내야 해. 세연이 불을 줄이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 조금만 더. 거기. 그 불이야. 세연이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맛을 보았습니다. 영숙이 세연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때? 밍밍해. 당연하지. 아직 간도 안 했는데. 소금 넣어봐. 근데 조금만. 국밥은 간이 세면 못 먹어. 세연이 소금을 넣고 다시 맛을 보았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이면 아직 멀었어. 다시. 세연은 육수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끓였습니다. 2번, 3번, 4번. 뜨거운 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국자를 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세연은 물집이 잡힌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또다시 사고를 올렸습니다. 영숙이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세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방 뒤편으로 가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다시 돌아와 국자를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세연에게 주방 벽 한쪽을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벽지가 뜯어진 구석이었습니다. 지수야, 저기 벽지 뒤를 뜯어봐. 세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벽지 모서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벽지 뒤에 낡은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세연이 종이를 떼어내 읽었습니다. 된장 2숟가락, 고춧가루 반 숟가락, 다진 마늘 하나, 간장 3방울. 영숙이 정신이 맑을 때마다 적어둔 비법 양념 배합표였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벽 뒤에 몰래 숨겨놓은 것이었죠. 세연이 종이를 들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한 곳은 영숙의 손이 떨릴 때 쓴 것이었고 또렷한 곳은 정신이 맑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20회 동안 이 벽 뒤에서 엄마가 홀로 쌓아온 흔적이 그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연이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영숙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숙이 주방 구석에 있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저 육수통 봐. 저게 이 집의 목숨줄이야. 저거 20회 동안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았어. 매일 사고를 넣고 물을 보충하고 정성을 들인 거야. 저게 씨육수야. 국밥 맛의 비밀이 전부 저 안에 있어. 영숙이 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씨육수 절대 버리지 마라. 저게 엄마 목숨줄이자 내 밥줄이야. 알겠지?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절대 안 버려. 병세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영숙이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자 세연은 엄마가 누워있는 방과 주방을 오가며 국물 맛을 검사받았습니다. 세연이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영숙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영숙이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자, 세연이 주방으로 돌아가 물을 더 넣고 다시 떠왔습니다. 이번엔 싱거워. 세연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된장을 반 숟가락 풀고 다시 떠왔습니다. 영숙이 국물을 머금었습니다. 찡그리던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구수하다. 세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진짜? 합격이야? 합격이야. 이 맛이면 손님들이 줄 설 거다. 영숙이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꺼내 세연에게 내밀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세연이 통장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작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잔액은 8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영숙이 세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국밥 팔아서 1,000원씩 모은 거야. 목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려운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줘라.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이 할미가 평생 한 일이니까. 세연이 통장을 두 손으로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 엄마가 하던 거 내가 이어갈게. 훌륭한 국밥 장사꾼이 될게. 그래, 그 말 듣고 싶었어. 영숙이 눈을 감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전복을 잘게 다지고 참기름을 둘러볶은 뒤 죽을 쑤었습니다. 영숙이 딱딱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부드러운 전복죽에 국밥 육수를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연이 쟁반에 전복죽 국밥과 깍두기를 담아 영숙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영숙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이불을 등 뒤에 괴어주었습니다. 엄마, 입 벌려. 세연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영숙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영숙이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한 숟가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때, 엄마? 영숙이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더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수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 좋네. 세연이 또 한 숟가락을 떠서 영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숙이 세연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깍두기도 한 조각만. 세연이 깍두기를 집어 영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숙이 아삭아삭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이야. 엄마가 만든 것보다 낫다. 거짓말. 엄마 것이 훨씬 맛있어. 아니야. 진짜야. 엄마보다 나아. 영숙이 세연의 손을 꽉 쥐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연은 영숙을 업었습니다. 영숙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몸무게가 세연의 등 위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영숙을 업고 가게 앞 평상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평상에 앉아 영숙을 등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숙이 세연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응, 엄마. 고맙다. 내 딸로 와줘서 고맙다.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은 웃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영숙이 세연의 등에서 고개를 돌려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모녀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고 시장 골목에는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숨소리가 세연의 등에 닿았고 세연은 그 숨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쪽 방에는 작은 탁상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 보글보글 육수 끓는 소리가 밤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영숙의 옆에 누워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세연의 손을 꼭 쥔 채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지수 참 예쁘게 컸네. 영숙이 세연의 이마를 손가락 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세연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고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회를 기다려온 딸이 바로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딸의 손이 엄마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잠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세연이 눈을 떴습니다. 세연이 몸을 일으키며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영숙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세연은 한참 동안 영숙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수건을 가져와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영숙의 이마를, 볼을, 턱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잠자국을 닦아내고 흰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겨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이제 푹 쉬어. 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끝까지 울음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잠든 얼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세연이 대형 장례식장을 마련하려 했지만 영숙이 생전에 남긴 말이 떠올라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집에서 밥 냄새 맡으며 가고 싶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대로 국밥집을 빈소로 꾸렸습니다. 조문객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구성이 남달랐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택배기사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고 환경미화원이 아직 먼지가 묻은 장갑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남성도 머뭇거리다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어르신, 10년 전에 장사 망해서 굶을 뻔했을 때 국밥 한 그릇 끓여주신 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편히 쉬세요. 택배기사가 향을 올리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겨울에 배달 돌다가 이 집 앞 지나가면 꼭 불러서 국밥 먹이셨어요. 돈은 나중에 내라면서 한 번도 돈 받은 적 없으셨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르신, 나한테 맨날 깍두기 싸다 주면서 우리 지수 깍두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수한테 직접 해줬으니 됐죠? 편히 가세요, 어르신. 조문객 한 명 한 명이 영숙과의 사연을 꺼내놓았습니다. 세연은 빈소 한쪽에 서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딸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국밥을 끓여주던 엄마. 자기 밥은 굶으면서도 남의 배를 채워주던 엄마. 세연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끼니를 책임져 왔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텅 빈 가게로 돌아온 세연은 주방 벽에 걸린 영숙의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국물 자국이 배어 있고 여기저기 기워진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세연이 앞치마를 벽에서 내려 얼굴에 묻었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참기름과 사골 육수가 뒤섞인 엄마만의 냄새. 그제야 세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치마를 얼굴에 묻고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비서와 회사 임원 3명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장례도 마치셨으니 이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국밥집은 다른 분께 맡기시면 됩니다. 회사가 대표님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연이 앞치마를 내려놓고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여기가 내 본사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 S푸드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밥을 끓일 겁니다. 김 비서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감정이 앞서신 겁니다.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평생 한 일을 내가 이어가는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연은 엄마가 남긴 통장의 돈과 자신의 사재를 합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영숙재단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결식 아동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숙네 국밥. 세연이 직접 써서 건 새 간판이었고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배고픈 사람은 들어오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 벽면에는 환하게 웃는 영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를 들고 서 있었고 주름 사이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시장 상인들부터 회사원, 학생, 택배 기사까지. 사람들은 구수한 국밥 냄새에 이끌려 가게 문을 열었고 세연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능숙하게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매니큐어 대신 고무장갑을 낀 세연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빠져나간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연이 빈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는데 가게 앞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닫이 문 유리 너머로 허름한 차림의 청년 하나가 보였습니다.
때가 탄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볼이 푹 꺼져 며칠째 밥을 못 먹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청년은 가게 안을 기웃거리다가 벽에 적힌 배고픈 사람은 들어오세요라는 문구를 읽고도 선뜻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던 손님 한 명이 청년을 흘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청년 앞에 섰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연은 대답 대신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세연이 청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끌며 편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1년 전 엄마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따뜻한 미소를 청년에게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배고프죠? 국밥 드릴까요? 세연의 목소리 위로 엄마 영숙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영숙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20해 넘게 꺼지지 않은 시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20해 동안 딸을 잃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국밥을 끓이던 어머니 영숙. 기억은 잃었지만 딸밥 먹여야 한다는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치매도 세월도 그 어떤 것도 엄마의 마음만은 지울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벼락부자가 되어 돌아온 딸 세연은 수천억짜리 회사 대신 엄마의 국밥집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돈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한 그릇의 국밥,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일, 그것이 영숙이 평생 한 일이었고 세연이 이어받은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어? 이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